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뛰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7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세 번째 규모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18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면서 탄핵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로 예고된 2차 탄핵안 표결,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첫 소식 전범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대한 변론에 나섰습니다. 국회에 군부대를 파견한 결정이 거대 야당의 망국적인 행태를 알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해명입니다.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 역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져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발적인 조기 퇴진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임하겠다는 뜻이 확인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되자 그간 추진했던 조기 퇴진 로드맵을 걷어들이고 즉각적인 탄핵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7명의 여당 의원이 토요일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안 가결까지 단 한 명의 의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날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원조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탄핵 부결 당론을 밀어붙이는 것을 마지막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탄핵안 부결이 당론이라며 기존의 표결 불참 당론을 고수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결 당론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및 내란 사태 관련 특검법 표결에서 각각 5표와 4표의 이탈표가 확인되면서 토요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대통령 때문에 엉망이지만 미국은 차기 대통령 덕분에 연말 산타 랠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속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학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347포인트 넘게 올라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6월 팬데믹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로 만 선을 돌파한 지 불과 4년 만의 기록입니다. 미 연준이 지난해 11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 주춤하던 나스닥 지수는 통화 완화 기대가 본격화된 지난해 말부터 랠리를 재개해 1년 만에 39%나 뛰었습니다. We've had 2 years now of back-to-back 20% plus returns in an environment of very high valuations on the promise, we think, of a kind of productivity miracle. 이날 미 뉴욕 증시는 다음 주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마지막 고비였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에 그치면서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0월보다 0.1%포인트 오른 2.7%였는데 고질적인 주거비는 10월에 이어 2달 연속 하락해 안도감을 줬습니다. 이날 지표 발표 직후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집계 결과
오는 18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한때 98%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요 편입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넷플릭스 등 이날 13개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기차와 AI, 로봇 개발로 주목받은 테슬라는 5.93% 올라 3년 만에 최고가를 썼고 전날 양자 컴퓨팅 반도체로 30년 난제를 해결한 알파벳이 5.53%로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은 1971년 세계 최초의 전자증권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인터넷 거품으로 인해 한때 80% 폭락하는 충격도 겪었지만 미 연준의 통화 완화와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으로 이제는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시가총액을 형성 중입니다. 도이치뱅크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은 나스닥과 S&P 500 등 주요 지수들의 추가 랠리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차기 미 재무장관과 증권거래위원장 등 경제팀 인선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 시간 목요일 오전 사상 최고가 기록을 쓰고 있는 뉴욕 주식시장 개장식에 나서 상징적인 랠리에 이정표를 남길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 S25가 다음 달 미국에서 공개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일단 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 기술주들은 펄펄 날고 있는데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실적 눈높이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4분기 실적이 이제 쇼크 수준이었던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보다도 못할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의 예측치를 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한 8조 원 수준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3분기에 9조 1천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나스닥 최고점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오늘은 이제 좀 올랐죠. 오르긴 했지만 자소트 10조 원 매입 발표 직후에 5만 원대를 이제 회복한 이후에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네.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 3월 8만 전자를 터치한 이후에 7월 10일에 8만 7,8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급락세 전환이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인공지능 고점론이 미국에서 분 덕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엔비디아 HBM 공급 지연이 계속되고 삼성 내부 기술 경쟁력 문제까지 노출이 되면서 내리막을 계속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리스크까지 이제 최악의 변수를 직면한 우리 증시인데 결국 삼성전자 자체의 근원적 경쟁력 회복이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역시 3분기보다도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보통 주가는 앞으로 6개월, 1년 뒤 실적을 선반영한다고 하는데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주가로만 보면 당분간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상반기에 이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금 좀 주가가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다라는 거죠. 이 이유는 이제 범용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반도체 기업으로서 D램 낸드 플래시 팔고 있기 때문에 같은 영향을 받지만 네. 4분기 이제 D램 내에서 HBM 매출 비중이 35%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분기에 HBM 매출만 5조 원이 달하게 되는데 HBM 매출만으로 낸드 플래시 매출 자체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업황 부진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하는 HBM4부터 이제 승부를 사실상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희소식이 하나 있다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HBM4 8개가 탑재되는 신형 GPU 루빈의 출시 시점을 내년 3분기로 한 6개월 정도 앞당긴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HBM4 양산 시점은 적어도 2분기에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HBM4에서 승부를 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력 검증의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는 사실상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마땅한 모멘텀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반도체가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이 스마트폰 사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뭐 상황으로만 보면은 못해도 1, 2분기 실적은 좀 책임져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첫 AI 스마트폰으로 이제 갤럭시 S24 시리즈가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IT 시장이 올해도 이제 전반적으로 침체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판매량이 현재 한 3천만 대 수준을 좀 웃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작인 S23 시리즈도 사실 판매량이 꽤 괜찮았거든요. 네. 이거와 이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역시 인공지능 스마트폰 개보를 이어서 AI 기능을 강화해 출시될 예정인데 오늘 나온 소식인데 이제 애플이 이제 챗 GPT, 오픈 AI의 챗 GPT를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이제 결합을 해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장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제품 S25에 대한 제품의 어떤 강점이 좀 돋보여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연말 인사를 통해서 이제 품질혁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인공지능 핸드폰, 스마트폰의 그러니까 완성도를 많이 높이는 데 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가격 경쟁력인데요. 성능을 이유로 시리즈 전체에 이제 퀄컴의 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이 좀 불가피합니다. 삼성 자체 칩을 쓰지 못하니까요. 네. 인공지능 성능을 높이다 보니까 AP 자체 가격도 한 30% 올랐는데 최근 환율이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품을 수입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부품값이 또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출고가는 한 10만 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좀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갤럭시의 플래그십 모델의 국내 판매 비중만 보면 사실 글로벌로 파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판매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북미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 이제 한국, 유럽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에서 가격 경쟁도 생기기 때문에 수익성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일까요? 이 삼성 스마트폰 라인업이 예전보다 좀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 확장 현실이라고 하죠. XR 기기도 새로 선보일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달 출시했던 이제 폴드 SE 이른바 슬림 폴드 제품도 선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1월달에 플래그십 S25 기존대로 시리즈가 공개가 되고 네. 한 3월께 이때가 또 이제 신작 스마트폰에 부재가 있는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S25 슬림 모델도 추가적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폴더블에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화웨이가 앞서 내놨던 이중 폴더블 폰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같은 수준의 제품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또 이제 구글 퀄컴과 협력을 예고했던 XR 기기 확장 현실 기기도 내년 1월에 언팩에서 최초로 공개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뭐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항하는 모델인데 애플도 사실 비전 프로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잖아요.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XR 시장에 아직 콘텐츠가 없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많이 판다는 제품보다는 일단 시장에 들어가서 나중에 성숙 과정에서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기술력을 좀 과시하는 그런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 17일부터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고 이제 글로벌 모든 임원들을 총소집해서 내년 이제 사업 전략을 논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내년에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25 시리즈는 아마도 내년에도 IT 시장이 좀 침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판매 목표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잡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하루빨리 추경을 마련해 내수부진 타개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연이틀 경기 부양용 추경 편성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음에도 추경 검토설엔 설을 긋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만큼 내년 감액 예산 때문에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악화된 재정 여건도 정부가 추경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75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10월 누계로는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탄핵 정국 여파에 기업 심리가 위축되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결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부가세를 걷지 못하는 연말로 갈수록 세수 감소폭은 더 확대돼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나라 살림 적자를 메우느라 정부 부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는 1,200조 원으로 치솟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는데요. 전년 대비 증가분 63조 원 중 58조 원이 일반 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으로 늘어난 부채였습니다. 일단 신중 모드를 견제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추경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정부도 결국 추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 원으로 잡은 상황에서 추경까지 이루어진다면 채권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실제 내년 추경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서 이번 주 들어 만기 10년 이상 장기물 위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고채 금리는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년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은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국채 발행과 함께 다른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의 심장 서울역 일대를 앞으로 20여 년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초대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철도가 다니던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일대. 사업성 문제로 난항을 겪다 16년 만에 전시국제회의장을 갖춘 복합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북부 역세권은 강북의 코엑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국제적 수준의 국제 업무 지원 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곳은 상전벽해 수준의 대개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민간 사업자로는 한화 컨소시엄이 참여합니다. 한화는 이곳에 연면적 약 34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6층, 최고 지상 39층 5개 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전시와 컨벤션을 비롯해 오피스와 쇼핑센터가 어우러진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주요 업무 지역이나 대표 관광지와 가까운 만큼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한화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와 오피스는 물론 특급 호텔과 판매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를 교통 인프라와 녹지 공간, 마이스 시설이 갖춰진 세계적인 지역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와 환승센터를 지하화해 현재 KTX와 일반 철도, GTX 등 복잡한 환승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서울역 앞은 공원으로 조성되고 기존 철로 구간은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선형 공원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번갈아가면서 하루 건너 하나씩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공사비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 한남 4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업계 1위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다툼이 치열합니다. 1차전은 설계와 디자인의 차별점에서 조합원 표심 얻기에 나섰다면 2차전에서는 이주비나 책임준공 확약과 같은 금융 혜택을 내걸며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아직 잠잠합니다. 조합원들은 현재 각사의 입찰 제안서만 확인한 상태로 구체적인 건 오는 23일 예정된 합동설명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위기는 아르바님과 같기는 해요. 그냥 무조건 삼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제안서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변하는 현장 설명회 그래도 참석률이 좀 꽤 될 것 같아요.
양사가 이토록 한남 4구역 수주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사업성과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남 4구역은 한강변에 위치한 핵심 입지로 한강벨트를 남쪽에 두고 있어 오히려 강남에 위치한 반포레미안 원베일리보다 조망권이 더 뛰어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공사비 규모가 크고 가구수 대비 조합원 수가 적은 편이라 한남 뉴타운 중 사업성이 가장 좋은 점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주전은 앞으로 예정된 서울의 알짜 사업지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으로 해석됩니다. 재개발 수주 자체적으로 상징성이 좀 크기 때문에 파격적인 수주 경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시공권 확보라는 전초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로 내년 압구정 3구역을 비롯해 여의도시범, 잠실우성 1, 3차 등 주요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두 건설사의 치열한 각축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SK바이오팜이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등 첨단 의약품 생산 계약을 따내면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SK팜테코는 첨단 의약품까지 생산 품목을 확대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각광받는 차세대 치료법과 관련해 CDMO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입니다. 최근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의 주사형 비만 치료제 수주를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따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지에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고 합성 의약품에 주력해온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SK팜테코는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세종시에 펩타이드 전용 생산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일라이릴리에 5년 이상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가동을 시작하는 세종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M&A, CDMO M&A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비만 치료제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 상황은 현재 매출액에서 최소 2배 이상 되는 규모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SK팜테코는 그간 바이오 CDMO 사업 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왔는데 지난해에는 4,200억 원을 들여 CGT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역량을 가진 미국의 CDMO 기업 CBM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SK팜테코 관계자는 실제 CBM의 인수로 CGT 제품 가동률이 상승하며 지난 3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4%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팜테코는 향후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체 파이프라인 또한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